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효율적 시장 개념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 새로운 투자를 했대요. 아니면 제약회사인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을 발명했대요. 그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올라가겠죠? 그거 아니더라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토교통부에서 GTX 노선을 발표했는데 어디가 GTX 역이 생긴대. 그걸 딱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발표가 이루어지면 그 역이 생기는 지점에 그 지역 일대의 집값이나 땅값은 올라가겠죠? 그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 부동산의 가격이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시장, 이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효율적 시장인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 좀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과이윤이란 말은 총수입이 예를 들어 5,000원이라 합시다. 총수입이 5,000원 빼기, 그리고 총 비용이 4,000원이라 합시다. 4,000원. 그럼 얼마입니까? 1,000원. 당연히 1,000원은 플러스 1,000원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이윤이라 그럽니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이윤입니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이윤이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일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박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상에서 대박이 뭐냐면 초과이윤입니다. 그렇다고 대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 대박 할 게 바로 초과이윤이니까 여러분은 초과이윤이라고 자꾸 습관을 붙이십시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상이윤이 뭔가는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하튼 정상이윤보다 높은 이윤,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일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바로 초과이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총수입이 5,000원입니다. 총비용도 5,000원입니다. 이러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총수입이 5,000원입니다. 총비용이 6,000원입니다. 이러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1,000원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뭐고? 초과이윤이라 그러고 요건 뭐고?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초과이윤이 있는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손실이 있는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아닌 상태.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없는, 초과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 상태. 일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 똔똔. 그 일상에서 똔똔이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 말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우리나라 말, 그걸 우리나라 말답게 좀 바꿔보면 아니 평소에 정상이윤이란 말을 쓴다고? 그럼 제가 설명도 안 한다, 진짜. 평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똔똔 이런 말 하잖아. 근데 그게 일본 말이니까 약간 우리나라 말로 바꿔봐요. 똔똔과 똑같은 우리나라 말이 뭐죠? 그렇죠, 본전입니다. 쌤쌤이라고. 바로 이게 뭐예요? 본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일상에서 말하는 똔똔, 말하자면 본전입니다. 그게 그 본전의 개념을 정상이윤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총수입 5,000원, 총비용 5,000원, 그래서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인 경우에 이 사람은 정상이윤만 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그게 본전입니다. 이런 개념을 정상이윤이라고 감을 일단 잡읍시다. 그리고 하나씩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 하나 설명했습니다.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라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아신 상태에서 이제 효율적 시장 구분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을 구분할 때는 세 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가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 세 번째가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것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합니다.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눈치코치 되게 중요합니다. 눈치코치가. 그래서 답을 찍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을 찍을 때도 선택지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5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총 개수가 40문제니까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8개를 전으로 해서 적을 때 7개, 많으면 9개, 그리고 8개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하면 5, 8, 40. 이번에 34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코치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유독 3번이 적네. 다 풀었는데.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 3번 아니면 4번 같아. 그러면 주로 찍으려면 3번을 찍는 게 좋아, 4번을 찍는 게 좋아? 3번을 찍는 게 눈치코치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자 약성은 약한 형태니까 어떤 정보까지 반영될 것 같아요? 과거까지만 반영돼. 현재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갑시다. 우리의 눈치코치를. 그러면 준강성은 어디까지 반영될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고 미래 정보는 그렇죠, 반영되지 않지. 그럼 왜 강성일지 알겠죠? 강성은 그렇죠, 다 반영되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한 형태, 요건 강한 형태, 요건 중강한 형태. 근데 뭐는 없다? 준약성은 없다. 아셨죠?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방식의 말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말을 연습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여러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내가 볼 때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이 내가 볼 때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의 해석과 출제자 해석이 딱 일치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해석과 출제자 해석이 대체로 안 일치하지. 그럼 답이 어떻게 돼? 틀리게 돼. 답이 틀리는데도 소신을 유지하면서 하실 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주관식 시험을 보셔야 돼. 그러면 주관식 시험을 보시면 이제 출제자가 이분은 답을 색다르게 썼지만 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러면 좀 더 줄 수도 있긴 하지. 그래서 합격점이 60점인데 57.5를 준다든가 이렇게 줄 수도 있긴 하지. 어쨌거나 불합격은 마찬가지. 그래서 시험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그렇지 출제자의 의도를 저희들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쌍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풀다가.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 시험 문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요.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험에 나오는 말로 연습하자 그랬어요. 이때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공표된 정보라 그래요. 뭐라고요? 공표된 정보. 그런데 이제 제가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이것 말고 하나 더 말해요. 기출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그거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공표된 정보. 그러면 여러분 눈썰미로 또 말해봐요. 이거는 뭘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지. 따라서 공표된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지.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이지. 그리고 약성은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된다고 말해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분석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시장이. 그리고 그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인 대부분의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정보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시장 가치를 분석합니다. 이때 과거의 정보를 기초로 어떤 시장 가치를 분석하냐면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의 주가를 분석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정보 가지고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건 좋지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약술 이렇게 외우는 건 좋지만 약술이라고 외우는 건 좋지만 약성 시장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로 합리적이면 기술적 분석까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갑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그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반영되는 정보가 어디까지니까?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니까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합니다. 현재의 주가 분석하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분석하고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 현재의 시장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 분석입니다. 천천히 한 번만 더 말합시다. 과거 정보 가지고 현재의 시장 가치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 과거와 현재 정보 가지고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입니다. 어느 게 우월할까? 기본적 분석이 우월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누군가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약성은 기술적, 약성은 기술적 이것만 외우면 그 말 자체 시험 문제에서 누군가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이 말 자체를 아예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남들보다 우월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또다시 이런 말 어떨까? 중강성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누군가 갑돌이가 투자자 갑돌이가 중강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간혹가다 물어요. 그 갑돌이는 왜 남들은 다 기본적 더 우월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갑돌이는 왜 기술적 분석을 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내가 갑돌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합격해요 하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하니까.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합격할까 봐. 한 번에 합격하거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 왜 안 할까요?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소신이 있어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중강성 시장에서 투자자 갑돌이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어요. 또다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누군가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이런 말도 성립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모든 정보를 기초로 분석하겠지. 근데 사실은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돼 있으니까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지. 그래서 분석이 불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는 이제 정상이윤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정상이윤. 여러분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합리적이면 다 기술적 분석하겠지. 그런데 갑돌이도 똑같이 기술적 분석했네? 그럼 남들보다 더 나은 분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초과이윤 얻을 수 없고 뭐까지만 가능할까요? 정상이윤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이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어느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갑시다. 잘 봐요. 여러분이 이걸 의미를 모르면 옆에다 적어놓고도 문제를 못 풀어요. 옆에다 보면서도.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강성 시장입니다. 중강성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를 가지고 있고 무슨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자 역시 똑같이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슨 이윤까지 가능하죠? 정상 이윤까지 가능합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투자자 역시 모든 정보를 기초로 분석한다면 초과이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고 정상이윤은 가능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단계 여기까지도 잘 봤습니다. 초과이윤이 문제입니다. 초과이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정보로 가능한가를 따져봅시다. 약성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죠? 과거의 정보. 무슨 분석하고 있죠? 기술적 분석.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똑같이 투자자도 기술적 분석을 해선 과거 정보 가지고 분석해선 초과이윤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근데 남들이 전부 다 과거 정보 가지고 기술적 분석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현재의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분석한다면 혹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투자자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그 투자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투자자가 혹시 미래 정보까지 얻었다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 다시 중강성 시장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기본적 분석하고 있는데 갑돌이만 현재나 미래의 정보가 아니라 과거의 정보나 현재의 정보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 얻었다면 초과이익이 가능하겠지. 그러나 똑같이 과거나 현재의 정보로는 초과이익 못 얻어요. 기본적 분석을 해서는. 그러나 미래의 정보로 분석하면 초과이익이 가능하다. 이번엔 강성. 투자자들은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기초로 분석하고 있는데 똑같이 어떤 투자자도 그렇게 했다면 초과이익은 못 얻고 정상이익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얻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강성일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어떤 이윤도 얻을 수 없다. OX. X 무슨 이유는 가능해? 정상이유는 가능해. 강성일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은 불가능하다. OX. O. 정상이윤만 가능해요. 초과이익은 불가능해요. 자, 중강성 시장에서 약성부터 할까요? 약성일적 시장에서 초과이익은 불가능하다. X.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은 불가능하다. O. 그런데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한다든가 즉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이익이 가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중강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익은 불가능하다. O. 그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이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탁탁탁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응용력 테스팅입니다. 갑돌이가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때마침 오늘 아침 뉴스에서 그 자리, 그 지금 지나고 있는 또는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정보가 발표되는 거야. 지금 뉴스에서 지금 막 그 뉴스 듣자마자 때마침 그 지역에 지금 겸사겸사 흥미가 있어서 땅도 보러 온 거거든요. 바로 계약했네. 그 정보를 가지고 바로 계약했어. 초과이익을 얻었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일까요? 무슨 시장일까요? 다시 지금 내용을 잘 살펴봐요. 자, 오늘 아침 뉴스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정보예요? 현재의 정보야.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갑돌이가 투자를 한 거지. 근데 초과이익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얻었대요. 그러면 제 말은 질문이 이거야. 현재의 정보로 초과이익이 가능했다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일까 하는 물음이에요. 약성이겠죠. 근데 어떻게 외웠냐면 현재는 중강성 아닌가요? 맨날 그렇게 외워. 맨날. 그러니까 개론은 의미 모르고 외우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현재는 중강성이라며요. 과거는 약성이고 미래는 강성이고 누가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현재 정보 가지고 초과이익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밖에 없어. 중강성에서는 현재 정보 갖고 초과이익 못 얻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판단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이 있더라. 근데 우리 현실의 시장은 어디까지 보고되고 있게요? 중강성까지 보고되고 있어요. 중강성까지. 강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이지만 현실에서 강성을 보기는 어렵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대 이론입니다. 먼저 지대하고 지가를 설명해 볼게요. 지대는 여쭤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예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 사용료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이기 때문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소득이야. 그게 땅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그런데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유량이게요, 저량이게요?
지대는 그래서 유량이에요. 그래서 지대는 뒤에다 붙일 게 지대 수입 이렇게 붙인다고. 그게 유량이야. 그런데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치를 말하는 거게요. 일정 기간에서의 토지 가치를 말하는 게요. 일정 시점, 토지 가치 내지는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거라고. 따라서 자산으로서의 일정 시점에서 자산으로서의 토지 가격, 토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는 일정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량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절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나 가치는 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거기에 대해 이렇게 적응을 해가면 나중에 유량과 절량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답을 다 잡아내요. 그 강의를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오고 개념을 캐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대 결정 이론을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고 하니 시장론은 공부할 때 학자들이 등장한다. 근데 학자를 맞바꿔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런 거 아니니 학자 이름이고 무슨 이론이니 무슨 판이 이런 걸 갖고 헷갈리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하면 돼.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리카도 차액지대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리고 기본 때 가면 저것도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외는 법도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외우는 법도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이거 외우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카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외국 사람이에요. 리카도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의 주된 식량이 뭐게요? 밀이겠죠. 빵이니까. 네, 밀. 빵이니까. 따라서 여러분 밀 생산하는 걸 전제로 하고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리카도가 가정한 세계로 갈게요. 리카도는 토지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토지를 구분했어요. 상급지는요. 비옥도가 되게 높은 땅. 중급지는요. 비옥도가 그보다는 낮은 땅. 하급지는 비옥도가 더 낮은 땅. 다시 표현하면 얘하고 비교할 때는 우등지.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얘는 열등지. 하나 더 넣으면 얘는 최열등지. 상, 중, 하로 비옥도에 따라서 구분했어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질문방에 이렇게 물어봐요. 비옥도가 뭔가요? 그럼 비옥도는 토지가 얼마만큼 기름지냐. 땅에 양분이 많고 기름진 정도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비옥도가 높은 땅은 똑같은 노동자본 토지에서 똑같은 양을 투입했는데 생산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하겠죠. 수확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생산성이 높다 그래. 그래서 생산성이 얘가 제일 높아. 그 다음 얘가 생산성이 낮아. 생산성 차이가 발생해. 그러면 생산성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생산성 차이가 발생해서 지대체가 발생하는데 생산성이란 뭐냐면 투입되는 노동 자본 토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투입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좀 어렵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분수 읽는 법을 잠시 이야기하겠어요. 잘 보세요. A분의 B. 그럴 때 저거 분수 읽는 법이 A분의 B 이렇게 안 읽어요.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분수로 된 개념에서 자 위에 게 분자의 분모예요. 분자 밑에 건 분모. 그럼 중요한 값,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분자였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더 중요한 분자를 먼저 읽어요. 그리고 분모를 읽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읽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주로 읽어요. 첫 번째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읽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읽는 방법은요. A 대비 B의 비율. 이렇게 읽고요. 우리나라도 분자를 먼저 읽기도 해요. B의 A에 대한 비율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이나 부동산학 개론 책에서 주로 보는 내용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대한이나 대비가 나오면 그게 분수야. 대한이나 대비는 분수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대한이나 대비 앞에 쓰는 것, 대한이나 대비 앞에 쓰는 것, 요게 분모예요. 요게 분모.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뒤에 쓰는 거 요게 분자야. 아셨죠? 그럼 대안이나 대비 자 있어요. 요게 분수라고. 그리고 앞에 쓰는 거 요게 뭐예요? 분모야. 그리고 요게 분자야. 그럼 뭐분의 뭐예요? 생산요소 양분의 생산량이에요. 그럼 노동자본 토지분의 노동자본 토지분의 생산량. 그럼 똑같은 노동자본 토지를 투입하고 생산량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성이 높은 거야. 그럼 여기가 노동자본 토지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여기에 생산량이 제일 많겠네. 그럼 얘가 생산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얘가 생산성 높고 그 다음 얘가 생산성 높고 이렇게 되겠죠? 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지으려는 사람들은 어느 땅을 서로 빌리려고 할까? 그렇죠. 얘를 서로 빌리려고 했지. 얘가 토지 사용량가 제일 높아. 그래서 지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땅인데 얘가 지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그게 니카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토지는 비옥도가 다르다.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이해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전압학자들은 니카도는 고전압학자인데 부증성 때문에 토지 존재량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의 지라는 개념을 니카도는 말합니다. 여기서 생산량 그래서 수학을 했어요. 수확량이 생산량인데 100원어치를 수확했네. 근데 생산비가 100원이야.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얼마고? 100원이고 생산비가 얼마고? 100원이고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서로 빌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니카도는 말하기를 저렇게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땅을 한계지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지대는 고전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노동과 제가 생산 요소를 순서대로 말한다고 했죠. 자본과 토지 이렇게 생산 요소를 구분할 때 자, 생산물을 팔아서 수확액이 발생했어요. 100원어치를 수확했대. 그럼 돈이 100원 들어왔어요? 그럼 얘네들한테 고용한 대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는 뭐로 줄까? 이름이 임금으로 줘. 30원 줬대요. 30원이 갔어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자로 40원이 갔다고 쳐.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30원 남았죠? 30원이 얘의 이름 뭐예요? 대가가? 지대라는 이름으로 40원이 갔다라고 합시다. 40원이 갔다. 그래서 지대라는 이름으로 40원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 30원이 갔다는 얘기예요. 30원이. 그러면 이 30원이 지대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바로 이렇게 지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 잉여이고 땅 주인이 노력하고 번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를 왜 나중에 하는데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니까 노동과 자본에게 먼저 분배를 하고 난 나머지 잉여분이 토지에게 간다. 그리고 땅 주인이 노력하고 번 거 아니다. 불로소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까 뭐 재배한다고 그랬죠? 밀 가격이 올랐네. 그럼 농부들은 밀을 많이 재배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서로 땅을 빌려서 밀을 많이 재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토지는 아까 제가 고전학학자들은 또 하나 무슨 성을 가정한다 그랬죠? 부증성, 존재량이 한정돼 있네. 그 상태에서 서로 땅을 빌리려고 하면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따라서 여러분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밀 가격이 올라가면 서로 그 땅을 빌리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대가 올라간다. 그래서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학자 누구라고? 리카도. 무슨 설? 차액지대설. 왜 차액지대냐면 생산성 차이가 곧 지대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그럼 이제 외우지는 못해도 돼. 괜찮아. 근데 외우기까지 하면 기억엔 남겠지. 근데 외우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까먹겠지. 그럼 이제 내일 과목을 오늘 이제 공부했는데 내일 과목을 또 공부하겠지. 그럼 이제 덮겠지 그 자리를. 그래 다음 주에 또 남는 게 없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왔는데 남는 게 없으면 그걸 갖고 얘기하겠죠. 공부했는데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또는 이렇게 말하겠지. 뜨는 민법은 좀 되는데 개론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그 나중에 지나면 괜찮아요. 개론은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차근차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미소가 지어지면서 개론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가 금방 와. 아셨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니카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니카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니카도를 계승했는가? 아니요. 계승한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긴 했어. 근데 니카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니카도를 비판했어요. 입장이 달라. 그게 누구야? 마르크스예요. 그럼 니카도는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무슨 파라 그랬어요?
고전학파. 그러면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 이 고전파 그렇게 되면 거의 학파를 구분할 때처럼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파, 그게 고전학파. 그 니카도는 고전학파학자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고전학파학자가 아니야. 니카도를 영향을 받았지만 계승한 건 아니거든. 사회주의 학파야. 과학적 사회주의자 창시자 여러분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 아시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지대설을 이야기하면서 토지는 무슨 비옥도나 생산성 혹은 생산력이 생산성인데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아까 니카도 방식으로 말하면 상급지도 있었고 중급지도 있었고 하급지도 있었죠. 그죠? 얘 땅 주인이 갑이라고 해봐요. 얘 땅 주인은 을이라고 하고 얘 땅 주인은 병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이 땅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진짜 많아. 서로 이 땅을 사용하겠대. 그럼 이 땅 주인은 이 땅을 빌려주면서 공짜일까 공짜 아닐까? 아니죠. 금액을 부르겠지. 이 땅 주인 공짜 아니겠지. 근데 심지어 이 땅 주인이 공짜일까 공짜 아닐까? 아니에요. 아이 땅 주인인데 생산성이 낮다고 공짜로 빌려준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 사용료를 그 땅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은 토지 사용료를 부르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적고 땅을 빌리려는 사람은 진짜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배계급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은 피지배계급이 형성된다는 거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가진 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계지에서조차도 토지 소유자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땅이 있는데 땅 사용하겠다는 땅 가운데 공짜인 땅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절대지대설이에요. 왜 지대가 발생한다고? 토지 소유자 요구로. 결국 그 사유재산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높은 지대를 지불했네. 그럼 거기서 수확한 밀가격이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겠지. 그래서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지. 니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마르크스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죠. 입장이 달라요.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그러면 니카도는 무슨 지대설?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절대지대설. 그럼 니카도는 그럼 상대지대설인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차액지대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위치지대설로 갈게요. 튀넨. 여러분 튀넨은 자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텔로 농장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신의 경험을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그 논문의 이름이 특이해요. 논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립국이에요. 고립국. 그 왜 고립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튀넨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튀넨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니카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카도의 이론에다가 위치 개념을 합쳐서 위치지대설로 발전시켰는데요. 이때 위치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엄청 중요한 키워드, 수송비요. 그럼 수송비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운송비, 교통비. 이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튀넨에서부터 저 수송비 개념이 나오면서 입지이론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수송비라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 리카도하고 튀넨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잠깐만 봐주세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튀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리카도는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나? 했어요. 어떤 위치 개념을 얘기했죠? 비옥도가 높은 위치, 낮은 위치. 그 정도만 얘기했죠. 그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를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튀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말하면서 비교를 해요. 니카도는 위치를 경시했다. 니카도는 위치를 경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만약에 튀넨은 위치를 그렇죠. 중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리 개념에 따른 위치로서 수송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부터다? 튠넨이고, 튠넨 이론부터 그래서 서양의 입지론이 시작돼. 그래서 그전에는 입지 이론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튠넨부터는 농업 입지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저 수송비 개념부터 중요하게 저게 정립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위치 차이, 가까운 위치하고 먼 위치하고. 자, 여러분, 읍하고 혹은 중심지하고 혹은 시장하고 가까운 위치는 수송비가 많이 들까 적게 들까?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고, 먼 위치는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다는 거예요. 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싹 지우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가 니카도 얘기거든요. 아까 그렇죠. 다시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산비와 수송비 개념을 첨가해서 생산물 가격뿐 아니라 수송비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확장시켰어요. 누가? 튠넨이. 그래서 여러분, 니카도의 생산비 개념에다가 수송비 개념을 더해서 지대이론, 위치지대 개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 얘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튠넨 얘기를 제가 말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읍이에요. 근데 여기가 농지야. 여기도 농지야. 여기도 농지. 여기도 농지. 농사 짓는 땅, 농지. 여기도 농지입니다. 밀 생산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래 볼까요? 1번하고 6번하고 니카도 방식으로 말해 볼까요? 비옥도가 똑같대. 자, 그럼 니카도를 잠시 소환하죠. 니카도 선생한테 묻기를 1번하고 6번하고 비옥도가 같답니다. 그러면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심지어 1번부터 6번까지 비옥도가 모두 똑같네? 그럼 지대가 다 똑같아. 우리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번 링에서 6번 링까지, 여기서 읍이 무슨 뜻이다? 여기서는 이게 다 생산지야. 농산물 생산지.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시장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끌고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여기서 팔아. 그리고 저기서 사고.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형성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당시의 운송수단은 우마차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마차로 실어서 여기 오는데 한 칸당 50원씩의 수송비가 든다 합시다. 여기 50원. 여기는 100원. 간혹가다 물어요. 100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요? 50원 곱하기 2에서 왔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면 수송비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증가하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겁니다.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뺀 값이 지대인 건데, 왜 지대인가 볼까요? 여러분, 그냥 편의상 생산물의 가격이 한 단위라고 가정을 하고 1,000원이라고 합시다. 생산비는 200원이라 합시다. 그럼 생산물 가격 얼마라고요? 1,000원. 생산비 얼마라고요? 다 똑같이 200원. 뭐만 차이가 난다? 수송비만 차이가 난다. 50원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윤이 750원이야. 뭐가요? 이윤이 750원이네. 자, 계속 이윤이라고 하고 갑시다. 두 번째 칸은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 생산비 200원, 수송비. 그래서 왜 100원이 왜 나왔는지 아신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700원이 이윤이야. 그러면 세 번째 칸입니다. 생산물의 가격은 1,000원, 생산비 200원, 수송비 150원. 그러니까 이윤은 650원. 세 번째 칸만큼만 하면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하실 줄 아는데, 그죠? 자, 그래, 다 안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걸 서로 원할까요? 1, 2, 3 중에서 한다면 1번을 제일 원하지. 왜 1번이 제일 원해요? 예, 이윤이 제일 많이 남잖아. 수송비도가 얼마 안 드니까.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하네. 그럼 서로 그걸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 사용료인 지대가 어떻게 돼? 올라가요. 처음에 원래 지대가 얼마였냐면 3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750원 벌어서 300원 지불하고 나면 얼마예요? 자, 750원 빼기 300원. 450원이 순수하게 남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300원이던 게 350원, 400원, 토지 사용료가 뭐 올라가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그러면요, 75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750원이 이윤이었는데 토지 사용료로 750원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걸 나중에 입찰지대라고 할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대이론에서는 이윤이고 지대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750원까지 올라가고, 얘는 700원까지 올라가고, 얘는 65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산물의 바깥으로 나가면, 일단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수송비가 어떻게 되나 봐. 높아져요? 낮아져요? 네, 수송비가 높아지겠죠?
올라가죠?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는 낮아져요. 그러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수송비가 높아지게 되면 지대는 낮아지는, 그래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수송비에 반비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증가하니까,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치지대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읍에 가까울수록, 여기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어서 지대는 올라가게 돼요. 높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틴넨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다? 수송비다. 틴넨은 수송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론소의 입찰지대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론소라고 하는 학자는요, 틴넨의 이야기를 도시로 끌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땅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남역 사거리 같은 위치가 되게 좋은 곳,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나 건물주라고 해봐요. 그럴 때 그 땅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사용료를 받을 때 기왕이면 돈을 더 높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낮게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높게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줘요. 이렇게 수요자가 아주 많을 때 극단적인 이 과정을 조정하는 게 어디에 가면 주로 많이 하냐면, 여러분 소더비라고 아세요?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 경매가 뭔지 모르는 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면, 소더비에서 경매가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다 사러 온 사람이야. 그럼 이제 어떤 게 귀한 거냐면 청나라 때 요강 이런 거. 그럼 이제 청나라 때 요강 같은 거 이런 거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품 명품 TV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되게 희한한 요강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청나라 때 요강인데 생긴 게 희한하게 생겨서 남자분들만 사용하는 요강이에요. 여자분들은 사용할 수 없. 딱 봐도 그게 요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강이었대. 이야, 희한하대. 그런 걸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딱 올려놨어요. 왜냐면 다 사러 온 거예요. 요강 사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말합니다. 1,000원. 그래서 여기서 1,000원. 그럼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900원 그래요? 1,100원 그래요? 1,100원 나왔어요. 또 누구 말하세요? 그러니까 1,200원, 1,300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1,500원 말했네? 그러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1,500원 부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경매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낙찰됐다 하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판매하는 걸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입찰이지. 그게 입찰이야. 그래서 여러분, 입찰지대는요, 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땅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아주 많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근데 그 땅을 빌리는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를 써내? 나는 내가 번 돈 다 내놓겠어 까지 간단 말이에요. 초과이익이 0이 된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입찰지대라 그런다고요. 서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그 땅이 가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주들이 진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건물을 임차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임대료 때문에 죽겠다 그러죠. 예를 들어 식당 갔어. 그럼 막 웨이팅이 막 엄청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식당 사장님이 잠깐 여유 있을 때 만약에 식당 사람한테 물는 거지. 사장님이 진짜 정말 장사가 잘 되네요. 곧 건물 사겠어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 뭐라 그래?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앓은 소리에 앓는 소리 안 듣게 아론소야. 입찰지대 아론소. 그래서 지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맨날 앓는 소리 아론소. 그래서 입지 경쟁의 결과 가장 높은 금액을 내려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에 1층에 200평 건물이 있을 때 그 매장에 떡볶이 가게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월 편의상 그냥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 쳐. 500만 원 임대료 내고 떡볶이 몇 가닥 팔아야 되냐고. 떡볶이 한 가닥에 5천 원씩 한다 하더라도 이거 타산이 맞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생길 거 아니냐고요. 업종이 뭐든 상관없어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가장 많은 돈을 낼 능력이 생겨서 그 업종이 거기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찰지대설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은 키워드를 잡아들이면서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이런 단어만 나와야 돼. 그럼 가장 많은을 두 글자로 줄이면 최대, 가장 높은을 최고, 그런 단어만 나와야지 혹시 최소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이해하고 키워드 잘 잡고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키워드만 탁탁탁 눈에 보이면 답을 금방금방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론 4개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 얘기했죠? 학자 니카도 무슨설?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니카도를 계승한 건 아니고 영향을 받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마르크스의 무슨설? 절대지대설. 그 다음에 니카도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으면 니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발전시켜서 위치 개념을 접목한 사람이 누구였죠? 튀넨의 위치지대설, 수송비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리고 튀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를 도시에다 접목하고 도시에 적용한 사람 누구라고요? 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나요? 암기 못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요. 그리고 하나씩 하다 보면 답을 다 잘 골라요. 그러니까 하나씩 공부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어갈게요.